이리 오너라 이리 온. 네, 88회입니다. 오늘 원래 매주 하우스뷰를 월요일날 저희 최강영 이코노미스트랑 신유건 팀장이랑 저랑 셋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최강영 이코노미스트는 세종시를 갔습니다. 세종을 갔냐? 우정 갔니? 연금이요. 연금. 아, 이런 말 해도 돼요? 전주. 삐 처리하세요 그러면. 상관없지 않나? 네, 세미나인데. 공식 세미나인데. 이었는데 갑자기 신중호 팀장이 갑자기 3명이나 끌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각 파트별로 얘기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럽시다. 그래서 이번 주차 제목은 Don't Fight the Fed. 우리가 참 오래된 말이죠 이게. 예. 연준에 맞서지 마라. 연준에 맞서 참 미국은 잘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었는데 미국 투자책이 한국에 잘 안 맞죠. 아, 그렇죠. 옛날에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은 미국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그 필립 피셔야 아니라 캠 피셔가 있는데 미국 시장은 캠 피셔 말이 맞거든. 밀리면 사면 먹었거든. 먹었는데 한국은 참 이게 안 맞아가지고 고민은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염노찬 연구원이 일본 책을 봅시다. 일본 책 번역된 게 별로 없어. 무라가미 군이오랑 뭐. 아니 뭐 예전에 저 같이 있었던 투자전략 팀장님이셨던 분이 일본에서 공부하셨는데 알죠. 뭐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장기 투자가 좋다, 가치 투자가 좋다 이런 거를 얘기는 일본 사람한테 하면은 맞는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모 운용사에서 일본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굉장히 큰 운용사에서 너무 당황했다고 하더라고. 저 요만큼 수익을 냈는데 바로 한매가 들어오고요. 목표 수익을 달성했다고. 그 실화야. 그래서 내가 너무 잘해서 자기는 더 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정말 요만큼 수익을 달성했는데 이 정도면 너무 만족스럽다고. 그래서 일본이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일본은 그걸 벗어나서 최근에 많이 변했어요. 일본 엄청 그렇죠. 엄청 공격적이야. 그러니까 한국이 문제죠, 한국이. 내가 어디 주말에 뭐 조금만 하여튼 언론 매체에 내가 칼럼을 쓰다가 일본 요새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일본 관련 집에 책 있는 것들을 보다 보면 정말 일본은 기록과 그런 문화는 대단 번역. 그러니까 내가 처음 일본 갔을 때 충격을 못 잊어요. 그 도쿄에 보면은 신주쿠 좀 북쪽에 보면 기토쿠니와 본점이 있거든. 그걸 딱 갔었지. 한 20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내가 직장 초기에 갔었으니까. 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무슨 시리즈라고 그래서 주식 관련 투자 관련 책이 다 일본어로 돼 있다고. 거기는 번역이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일본은 참 번역이 잘 돼 있다는 게 일본어로 그냥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그 지식을 전수할 수 있게끔 잘 돼 있고 그걸 통해서 2차적인 자기들의 방법을 좀 찾아내는 방식이고 우리는 참 번역이 약하잖아요. 그쵸. 지금도 내수 시장 크기가 참. 그러니까 그래서 좀 번역이나 그리고 아니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 책들도 화려하고 지금도 일본 가면 책들이 문고판 같은 거 많고 책이 화려하질 않아. 한국 하드커버가 너무 많아요. 그냥 너무 막 추천사도 많고 요즘 뭐 너무 막 짜깁기 책도 많고 그리고 뭐 너무 막 그런 좀 마케팅적인 요소가 강해서 출판 시장이 좀 그런데 여튼 이 얘기를 왜 했지? 우리 저희 소개도 안 한 거 아닌가요? 아 그렇다. 야씨 오늘 다 와 있으니까 소개도 해야겠네. 예, 먼저 인사드린 윤세 인조입니다. 네, 투자전략팀장 신종우입니다. 네, 퀀트 염동찬입니다. 퀀트 정다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자재랑 중국 맡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거는 또 아침에 앞에 막 떠들었고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네. 고객분들이 듣는 건 좋은데 너무 길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 핵심 위주로 짧게 가는 게 누가 길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 분, 되게 잘 듣고 있는데 이게 모든 동영상 콘텐츠 보시면요 10분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래? 네. 됐어. 잘 나가는 거는 우리 잘 나가지 않으니까 상관없어.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신경 써. 10분 넘어가면 집중도가 떨어져요. 우리 우리 잠깐만. 클라이언트도 많이 듣나? 그럼요.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빨리 이런 그 주변 소리도 빨리 끝내고 본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 뭐 이렇게 그래요. 그럼 신용호 팀장부터 뭐 말하고 싶어? 우리 하우스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 채권 시장뿐만 아니고 선진국 채권 시장에 소위 말해서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성장률에 대한 베팅이 낮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채권 시장이 강하다라는 거는 이게 별로 안 좋은 얘기들이 많다라는 얘기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반면에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부러지는 게 맞는데 최근에는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이 다 같이 강한 시대를 맞고 있다 보니까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조금 약간 이상하다. 이건 주식이 맞든 채권이 맞든 둘 중 하나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더 하시고 솔직한 얘기는 채권이 맞았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죠. 이거 봐라 지금 여기 이제 주보에도 저희 넣어놨지만 미국도 보시면 뭐
소기업 낙관 지수도 꺾였고 소매 판매도 꺾였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기대 지수라든지 산업 생산도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채권이 랠리를 보이는 그런 배경은 당연히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에서도 보이곤 있어요. 근데 실제 근데 데이터로 보면 물론 미국 얘기입니다만 뭐 한 6개월 정도 이제 주식하고 채권이 동반 랠리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주식을 보면 미국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거 하고 달리 주가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최근의 사례가 2016년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한 2002년 이후에 어떤 대세 상승 사이클 이전에 나타났던 현상들이긴 했습니다. 주식하고 그 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였을 때 그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45년 이후에 보면 한 3, 6, 9, 한 몇 번에, 12번, 11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 6개월 동안 S&P가 올라간 경우는 한 82%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채권이 강세를 보이고 주식도 동반 강세를 보인 게 나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Don't fight the Fed라고 한 거는 그 강세를 보였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끌어냈기 때문에 그런 강세가.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국면이 이 그림에도 있지만 이게 참 많이 듣는 말이야, 신종 팀장. 뭐냐면 채권도 랠리가 왔는데 주식쟁이들은 너무 낙관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채권이 이성적이다 하는데 재밌는 거는 채권 랠리, 주식 랠리가 동시에 나온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뭔가 유동성이 공급되는 기대감 때문에 올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유동성이 공급되면 교역량도 늘고 펀드멘탈이 좋아지거든. 그래서 펀드멘탈이 좋아져서 주식이 그때부터 갔단 말이야. 채권은 그러니까 좀 주춤해지고. 보통은 이제 이럴 때가 2, 3년의 경기 사이클에서 바닥인 국면이긴 그렇지. 했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드리는데 나도 다들 아니라고들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미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트렌드라는 왜 게 슬픈 얘기를 해. 미국만 그렇다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저는 아니 우리도 좀 그렇다고 하자. 저는 항상 저도 증권사 2000년 중반에 왔을 때 오면 전날 미국 시황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오르면 우리나라도 오르지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만히 차트를 그냥 80년 이후에 쭉 그려보고 느낀 게 미국이 간다고 우리나라가 가는 게 아니구나. 90년대 우리나라는 장기 횡보, 2010년 우리나라는 장기 횡보고 그 이전 10년은 미국이 횡보. 미국은 2000년대 중반에 2000년에서 2010년 주가 그 퍼포먼스 그려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나올 거예요 아마. 2000년에서 2010년으로 그려보면. 근데 내가 하나 짧게 하라 했는데 90년대 중반에 내가 94년에 증권사를 들어왔어요. 근데 95년 중반에 말한 대로 미국은 정말 그때 엄청난 호황으로 가고 있고 한국이 안 간 게 아니야. 그때 저퍼혁명이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저 PBR 혁명이 있어. 만호제강 뭐 성창개표에서 날아. 그러니까 그 당시 뭐냐면 또 미국이 저렇게 가니까 어떤 새로운 투자 기법이 나와서 그걸 적용한 어떤 기업이 발굴되면 그 기업이 그리고 그때 만호제강 같은 거 주식은 막 내가 전에 한번 신중원 팀장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아시는 분이 주식을 사가지고 그거를 출고했대. 팔 것 같아가지고 주권으로 집에 놔둔 거야. 그래서 돈을 벌었다는 말도 있었고 PER 현명에는 접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미국 선진화된 기법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수는 박스권이었지만 종목으로는 대박이 나는. 그때는 그래서 어떤 자산주 같은 것들 맞아, 괜찮았던. PBR. 근데 저는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은 맞아요. 만약에 2000년에서 2010년에 적립식으로 했을 때 한국은 소위 먹었겠지만 미국은 못 먹었어요. 2000년대. 90년대에는 적립식으로 먹었으면 미국은 먹었겠지만 한국은 못 먹었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을 2010년부터 적립식으로 투자했으면 못 먹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엄청 먹었겠죠. 그러니까 트렌드가 있냐 없냐의 차이에서 지금은 한국은 트렌드가 없고 미국은 트렌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까 90년대 얘기를 우리도 뭐 이 방송 이전에 얘기했는데 그때하고는 완전히 같진 않겠지만 그때하고 좀 비슷한 건 뭐냐면 그때도 미국 주도로 생산성이라든지 어떤 혁명이 나오는 혁신이 나온 그렇죠. 사이클이었는데 거기에 잘 붙어가지 못한 사이클이면 사실은 좀 도태되는 오히려 엄한 데에 투자해서 부채 비율만 막 쌓아버리면 오히려 나라적인 위기가 왔었던 사이클이었고. 그 제일 두려운 건 그거죠. 여기 최근 연구는 있지만은 당시에 이제 동아시아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금융시장 개방되면서 우리나라도 IMF가 왔었는데 뭐 위기 시나리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하면 월가가 들어와서 해먹을 것이다 뭐 이런 논리도. 근데 역사는 반복되진 않아요. 라임이 좀 있을 뿐인데 중국이 그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어쩌면
방어적으로 이걸 이겨내고 있는 거 아니야? 같이 들어온 게 이제 중국 내수 시장도 이렇게 키우는 그렇지. 사이클이다 보니까 그래서 양적 존재가 있으면 미국을 대체하는 양적 존재가 있으면 큰 위기는 오진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내수로 키운다라는 거는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어려운 나라예요. 누군가 뭐 일본이 크든 중국이 컸을 때 거기다 정확하게 우리가 뭔가를 팔고 어떤 경상수지를 쌓아야 되는 나라인 거는 우리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인도도 뜨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인정할 건 뭐냐면 지금은 달러가 생각보다 잘 안 빠지고 미국 주도로 가는 장이다. 그래서 미국 주도로 가는 장에 맞게 스타일을 변화시켜야 되는 게 맞고 한국은 좋게 보면 저희도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올해만 놓고 보면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가 나오는 사이클은 아니다 보니까 2000에서 2200의 박스권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종목 발굴이나 90년대에도 사실은 저퍼주 자산주 됐던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그런 종목을 찾자라는 거죠. 그냥 인덱스가 굉장히 주구장창 가는 사이클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약간 긴 사이클이긴 하지만 주보에도 좀 넣어놨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은 달러가 조금 강한 사이클이고 미국이 괜찮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머징이나 한국은 약간은 트렌드가 없는 시장을 그래도 계속 꾸준히 가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나면 또 한 텀이 지나면 또 다른 10년은 또 뭐 이머징이나 이런 나라들이 사이클을 갖고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미국이 갖고 가는 사이클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8페이지 넘어가는 거 아닌데 나중에 이제 염동찬이나 저희 정다운 애널이 정리한 거 보면 미국의 어떤 지수 상승 내지는 그거의 주체가 IT나 이런 혁신과 관련된 기업들이다라는 게 참고 삼아서 볼 만한 차트들입니다. 6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들이나 이거 보면 이번 주에 큰 관심은 없겠지만 7월 18일이 뭔가 많이 몰려 있어요. 한국에는 내부적으로. 그 금통위도 있지만 가장 뒤에 이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일본의 그 아베 총리의 그 뭐랄까요? 뭐 한마디를 넣어놨는데 일단 금통위는 저희가 선제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한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미국 내리면 네, 됩니다. 7월 말에 또 FOMC가 있어서 아마 와칭을 하지 않겠냐? 8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약간 뉘앙스를 좀 넘겨주고 가는 사이클일 것 같고요. 그 7월 18일이 뭐가 있냐면 일본이 이번에 약간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노이즈가. 그 일본이 제안한 제3국을 통한 중재에 한국이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시한이 이날이에요. 또.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은 뭐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또 추가 규제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 오늘도 약간은 지지부진하지 않겠냐. 이 이벤트가 지나고 7월 21일에 또 그 참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 이슈 때문에 한국의 오늘의 시장이나 이번 주는 상당히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은 좀 하방 압력이 있다. 더불어서 금통위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오히려 강세, 주식은 조금은 약세로 가는 사이클이 그러니까 주간이지 않겠냐 정도가 이번 주에 이벤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지표들은 뭐 오늘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중국 쪽이 같이 온 게 뭐냐면 중국의 그 데이터들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뭐 어떤 데이터지? 이를테면은 소매 몇 페이지? 판매가 11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자동차 쪽은 좀 돌았던 것 같아갖고 근데 제가 이제 중국 쪽 어때? 소매 판매를 갖다가 까보았었을 때 자동차도 분명 돌아섰고 5월 달부터 그다음에 자동차 이외의 소매 판매도 돌아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6월 달에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자동차 판매량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게 소매 판매 직접적으로 뭐 크게 연관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분명 마이너스 폭이 크게 줄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고요. 게다가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1월 말 때부터 원래 소비 부양책을 갖다 발표를 했는데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는 그동안 베이징이라던가 광동성만 좀 진행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지지난주부터 쓰촨성이라던가 허난성이라던가 일부 지역들이 같이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략 YTD 기준으로 7개에서 8곳이 동참했다 보니까 과거 10년 전에 부양책이랑 비교했을 때도 그때도 중앙정부가 먼저 발표를 하고 6개월 이후에 6개 지역이 그 다음에 부양책 나서고 그 다음에 6개월 이후에 또다시 7개 지방정부가 다시 나서고 이런 순차적으로 흐름이 나아졌다는 게 이번에 조금 그러한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제조업 지표랑 통화정책 관련해서도 15페이지 봐주시면은 이거는 나름 한국 시장의 하방을 잡아준 역할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통화 정책 여력이 생겼다라는 거가 조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도 제조업 지표 역시도 좀 하방이 방어되지 않을까 정도를 갖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달에 인민은행 총재가 분명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금리라던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갖다가 열어뒀지만 페드의 역할을 갖다 한 번 더 체크한 연후에 나서겠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얘기를 했는데 요 최근에 뭐 파웰 의장이라던가 이런 쪽 발언이라던가 그런 걸 놓고 봤었을 때도 그렇고 15페이지의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은 이게 중국 화폐 상황 지수라 해가지고 뭐야 이게? 100에 가까울수록 중국이 통화 정책이 온건하다. 그리고 100을 언더할수록 디레버리징 이슈다 정도로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대략 제조업 PMI를 한 6, 7개월 가량 선행을 합니다. 근데 봤었을 때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았었던 이유는 미중 무역 갈등도 있지만은 결국 신용경색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이 신용경색 문제가 점진적 완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은 계속 잡히고 있는데 이걸 선행한다는 지표성으로 놓고 봤었을 때 그러면은 하반기 때 있어서 제조업 경기가 충분히 방어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원화가 그래서 약간은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딱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전 세계가 약간 요새는 통화 완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디맨드가 전체적인 없다 보니까 약간 코롤레이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개별로 조금 모멘텀이 있는 국가, 모멘텀이 있는 업종으로 약간 정밀 타격이 들어가는 느낌인 것 같아서 옛날에는 중국이 좋아지면 한국이 무조건 좋아진다는 콜로 들어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이 좋아지더라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정밀 타격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최근에 조금만 돌아선다라든지 왜냐면 옛날에는 중국 좋아진다 그러면 철강 뭐 이런 거 다 샀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 내에서도 워낙 과잉이 돼 있어서 그것까지는 다 이제 영향이 미치지는 않는다 정도. 그 대신 이제 위안화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이 15페이지 보시면 사회융자 총액 같은 경우도 2018년 말부터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내지는 이제 PMI가 선행 지표이긴 한데 화폐 상황 지수 보면은 하반기엔 그래도 조금 올라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위안화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이 연준이 또 금리를 내려주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가 한국 원화도 그래도 좀 이 수준에서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2000에서 2200의 지수를 약간 백업해주는 내용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뭐 중국도 돈 쓸 수 있다. 예. 연준도 금리 내린다. 뭐 이 얘기 아니야? 예, 그러면 그렇죠. OECD 그 정도- 선진지수도 좀 밑단에서 버텨주지 않을까? 뭐 이런. OECD 선행지수가 웃긴 게 지난주 초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플랫하긴 해요. 전 세계로 한국은 보면. 내려갔어. 한국은 내려가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한 거야. 한국만 내려가더라고. 전 세계는 바닥 잡고 올라가는데 근데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 보면 국가별로 선행지수에 들어가는 항목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나라들은 대부분은 보면은 이제 통화지표나 이제 건축허가나 이런 어떤 선행지표가 들어가는데 한국은 또 거기에 중국은 안 들어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들어가 있어요. OECD 경기 선행지수에는 코스피 하락한 영향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조금은 다이버전스가 나는 게 한국한테는 좀 안 좋은 뉴스이긴 합니다. 그래요. 일단 매크로하게 보면 그거 같아요. 이제 제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채권 주식 동반 강세인데 채권이 옳다는 게 시장의 어떤 불안감이고 주가도 이번 주에 좀 주춤할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이벤트 때문에. 근데 저희들 생각은 그 이벤트 때문에 주춤할 때 오히려 또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저번에 실제로 한일 이슈 나왔을 때 정치적 이슈에 불과하다 하면서 2050을 제시했다가 항상 느끼지만은 뭐 왜 이렇게 높냐 또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50 전후라면 뭐 이벤트가 있다도 버텨준다. 2050 정도가 저희는 살만한 가격이고 2150 넘어가면 팔만한 가격이지 너무 시장 않겠냐. 남이 따기도 아니고 뭐 당구는 그러다 당구 보니까 그렇게 치면 안 돼. 인덱스를 사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종목 아침에 저희 하우스에서도 보면은 뭐랄까요 좀 실적이 막 그렇게 그로스가 막 나오는 기업들은 아닌데 자기의 본업에 어떤 충실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업을 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커머더티가 좀 네. 들어있던데 유가랑 얘기 좀 해줘요. 60불까지 다시 올라와서 사실은 철강도 최근에 은근히 변화가 있어. 예, 뭐 철강 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철강 되게 힘들잖아요. 뭐 철강 힘들고 뭐 사실 그 가장 큰 힘든 이유가 철강사 가격 때문 즉 원료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인데
근데 이게 하반기 때도 계속 이렇게 안 좋을 것이냐를 갖다 놓고 봤을 때, 좀 하반기는 오히려 좀 개선될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오른쪽 차트를 갖다 봐주시면은 철근 롤마진이랑 중국의 아이언 도금 가동률을 갖다 같이 넣어드렸는데, 결국 철광석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이게 원료 비용이기 때문에 철강사 같은 경우에는 철근 롤마진이 빠지고, 자연스럽게 철강 공급도 조금 제한되다 보니까 아이언 쪽에서도 도금 가동률이 조금 수요가 둔화될 수 있는 이러한 복합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7월 1일 날 호주 정부에서 철강석 공급 전망치는 올해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지만 하반기 때 점진적 회복 가능하다. 그리고 발레 역시도 신규 캐파 조정 이슈가 나왔지만은 일부 캐파 같은 경우는 가동 재개하겠다 발표 나왔고, 특히나 지금의 철강석 가격을 갖다가 좀 많이 끌어올렸던 주체가 중국인데, 중국에서 7월 4일 날 지금 시장 조작 의혹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뭐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복합적인 이슈까지 다 고려를 했었을 경우에는 하반기 때 원료 가격, 즉 철강석 가격 계속 불안정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좀 오히려 안정화 가능성 있고, 이것이 철강에 있어서도 공급도 안정화될 수 있고 철강사들의 철근 롤마진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근데 될것 내가 같아요. 궁금한 거는 이게 뭐 여기 수급 이슈 때문에 뭐 좀 움직이는 거지. 말레 광산 컸잖아 그게. 예, 확실히 수급 뭐 디맨드 쪽이 변화는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롤마진이 이렇게 깨지고 있다는 것은 수요가 그렇게까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수요 건 보기는 개선- 어렵거든요. 그게 아니라 수요 개선이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왜냐면 롤마진 철광석 원재료가 올라가는데 롤마진이 이렇게 축소되면 당연히 이제 가격 전가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유가도 없으니까. 마찬가지. 유가가 올라가도 가격 정가를 못 하니까 마진들이 저런 거 아닐까? 유가도 지금 근데 또 유가가 살짝 올라와 준 거는 뭐 이게 허리케인 이슈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 장기화된 지정한 리스크 요인도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금리 이슈도 배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페드에서 금리 이슈는 결국 원자재 가격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유가 측면에서는 사실 조금 리즈너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60불대가 가장 좀 리즈너블하게 움직인 구간이지 않겠나. 근데 이제는 중동인 거보다 허리케인 이슈가 되게 크다던데 이제 그쪽이 워낙 크니까 예, 아무래도 미국에 허리케인 들어오면은 또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로아인 시즌 플러스 되니까. 근데 이번에 좀 이제 유가가 올랐었던 이유가 과거에 유가가 허리케인 올 때마다 올랐느냐, 사실 작년엔 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작년에 휘발유 가격은 올랐었는데 유가는 빠졌었어요. 그 이유가 정유 시석들을 갖다 타격을 갖다 줘면서 결국 수요가 부러진다 해가지고 유가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허리케인의 경로를 갖다 살펴보면은 정유 시설이 아니라 원유 생산 시설을 갖다가 타격을 입히면서 유가가 올라가줬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이 허리케인 이슈가 장기화될 이슈냐,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계절적 측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란 이슈는 어떤 상황이야? 이란은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뭐 이란 갖고 또 막 정치적 해석을 그러는데 뭐 알 수 있나 우리가? 사실 뭐 정치적 해석을 다루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을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트럼프 쪽에서는 협상의 의지를 갖다 이제 좀 명분을 남겨두는 그런 모양새고, 중요한 거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계속 그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조선 쪽이랑 연관될 수도 있겠지만은 선주들이 그쪽으로 해가지고 선박들을 움직이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싱가포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장기화가, 리스크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 그 말즉슨 유가에 있어서 계속 불안하긴 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이제 또 이제 정말 우리가 좀 약간 허탈해하는 건 아침에 네. 미국 증시는 역사적 고점을 넣어가는데 우리가 요번 주식을 세게 말 못하겠다는 하우스빌 정하면서 짜증 난 거거든. 근데 미국은 뭐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 실적이 아주 좋은 상황도 아니잖아, 솔직히. 아니 뭐 좋기는 하죠. 계속 건가? 올라가기는 하죠. 뭐 추정치 좀 하향 조정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YY로 저희는 보면은 염동천 연구원이 아침에 다 간단하게 봤는데 한 지난 해가 분기로 거의 한 30조씩은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분기로 20조대밖에 안 나와요. 모든 분기가. 근데 미국은 계산 방법에 따라서 2분기가 플러스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EPS 단으로. 맞습니다. 예. 이거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QOQ도 늘어나고 YOY로도 늘어날 수도 있는 게 2분기라는 게 그런 것 차이죠. 같아요. 우리나라의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은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 변화를 못 쫓아가는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죠. 18페이지에 명확하게 은하세 있는 연구한테 거죠. 그거 잠깐 내가 좀 찾아보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그런 기업들을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그죠? 뭐 여기 자료에도 써놨는데 이제 3,000포인트를 처음으로 넘겼잖아요. 지난 주말에 7월 12일에 2,000포인트를 처음으로 넘겼던 게 2014년 8월이니까 5년이 조금 안 된 겁니다. 야,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면 인덱스가 50% 오른 거예요. 와 씨. 인덱스가 아니, 그러니까 50% S&P 500이잖아 이게. 그 나스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대형주 코스피랑 지수가 똑같은 50%를 그쵸. 5년 만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건데 2014년에 우리나라 지수가 몇이었냐? 그때도 2,000 언저리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3천 가 있어야 되는 거네. 우리도 원래 이거대로라면. 그래서 뭐 업종별로 보면은 어디가 좋았냐 안 좋았냐 이럴 것 하여튼 같아요. 코스피가 2014년 우리 그러니까 2080이었네요. 뭐냐면 S&P 500이 똥 때는 코스피보다 똥? 낮았어. 맞아요. 예. 옛날에 네. 우리가 2000일 때 얘네가 1,000 얼마였었는데. 우리가 2080이었는데 2014년에 역전되고 얘네 50% 오르고 우리는 0%네요. 거의 똑같. 그러니까 그동안의 생산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봤더니 미국이 오른 주체가 얘기를 하면 그 IT 같은 건데 저는 이 올라갔던 업종 10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많은 게 역시 IT예요. 이 한 5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종목들인 것 같은데 AMD, 엔비디아가 1등이랑 3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AI 혁명에 대한 얘기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런 이슈들을 반영해 가지고 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마존 넷플릭스가 아니라 AMD였다는 거. 그쵸 AMD, 엔비디아 이런 미래는 IT들 AI인 거야. 송치호가 AI 회사를 간 이유가 있어. 아비오메드? 야. 네. 여기는 헬스케어인데 뭐 상대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그렇게 그리고 마켓 크진 엑세스 않았으니까. 저도 잘 몰랐었어요. 네 MSCI가 이렇게 컸어요. 5배가 됐어요. 5배가 주가가. 이게 뭐냐면 인덱스 혁명이죠, 저기서. 그렇죠. 이게 네. 액티브에서 ETF 패시브로 가 관련된 거고. 이런 그림들도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우리도 이제 야, MSCI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 네 그러니까 이게 패시브는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액티브 시장 죽어가면서 인덱스 팔아보니까 MSCI가 그거 분류해주고 맞습니다. 돈 받고 이거는 거 아니야? 네네네네. 야, 시장은 이거 점점 진짜 커지고 열받네. 있어요. 옆에는 보니까 에너지 소. 네네 이게 줄어든 건 다 떨어진 거는 이렇게 올라간 거는 그래도 업종이 좀 다양한데 떨어진 거는 에너지 소재가 80% 이상입니다. 이게 근데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2014년부터잖아요. 2014년 하반기, 2015 상반기에 달러와 강세가면서 유가들 뭐 100불에서 이거- 50불로 아, 떨어지는 이게 이때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있다니까. 잠깐만. 이거 그러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가는 동안 그 수익률 상위 10개, 하위 10개인 거죠. 이거 한번 한국도 해보세요. 이 기관 한국이요? 2014년 그래도 한국이 떤또일 때 한국이 이 기간에 이거 좀 해봐. 알았지? 야, 갑자기 열받았어. 이게 그래야 한국에서도 이 정도는 따라가고 아닌 거 아니 내가 명확할 수 농담이 있으니까. 아니라 야연모한테 계속 네 섹터 좀 어떻게 해봐라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 같이 보잖아. 네. 아 진짜 한숨 나온다. 이거는 금방 할 수 아니, 있겠는데요? 2014년 8월 하기는 해놨었어요.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을 네. 네. 근데 넣을 공간도 없고 그래서 안 넣기는 했는데 그냥 한번 좀 저 한번 보여주세요. 상승한 프로그램 하나 더 것보다는 만들어. 나 네, TV한테 뭐, 되게 하락한 목요일날 거는 좀 필요해, 산업재 쌤한테. 쪽이 좀 많더라고요. 그 당연하죠. 말씀하셨던 근데 것처럼. 중요한 거는 그래도 미국 주도로 아까 초반에 미국 주도로 성장이 가는데 한국기에서도 그래도 같이 붙어가는 기업들은 좀 볼 수는 있으니까 네, 삼성전자겠죠 당연히. 이게 근데 수익률이 이게 1등한 게 미국은 막 1000%, 900% 이러잖아요. 한국은 몇 퍼센트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상위 10개요. 그래도 이게 변화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네네네. 예. 예, 어쨌든 네. 그거 해놓은 건 있으니까 뭐 그거는 제가 그나마 나중에 쫓아온 게 보여드릴게요. 한국 IT네. 그렇죠. 그렇죠. IT랑 소프트웨어 쪽이 꽤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한국도 IT랑 하드웨어 근데 우리나라 이런 거예요. 미국의 넷플릭스가 저렇게 커지고 아마존이 커지니까 넷플릭스 비슷한 게 한국의 미디어 엔터를 보는데 갔다가 제자리 가고 막 규제가 맨날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같이 정다운 애널이 같이 들어온 게 이런 아까 AMD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1000%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한국 IT 얘기도 좀 해줘. 네네. 한국 IT 얘기 뭐 간단하게 하고 왜냐면 말씀드리면은 일본 어떤 노이즈 때문에 IT를 다시 보게 됐고 네.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던데요. IT를 봤더니 올라왔습니다. 싸 보이거든. 그리고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IT다 정말 익스펙테이션이 강하거든. 음. 저 투기적 시장이어서 자극이 된 것 같아서 반도체 좋아 보이거든 나는. 실제로 좋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좋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국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비슷하게 가고요. 지난주에 실제로 주가는 좀 뭐 이렇게 일본 이슈에도 불구하고 올라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실적 역시도 좀 하향 조정이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거 보면은 IT 같은 경우에는 실적 좀 바닥 통과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만하더라고. 아주 심플하게 그 업계에 계신 분들 뭐 더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일본이 한국의 이 지위를 흔들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뭐 못 건들 거다 하더라고. 생산 차질이 오게끔 했다가는 모든 게 스탑된다고 하더라고. 그렇긴 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직 재고가 좀 남아 있다는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이것저것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괜히 별거 아닌데 이거 핑계 대면서 가격 반등을 노린다는 말도 지금 막 큰일 날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도 네, 저도 괜히 뭐 이렇게 생산 사진 같은 감산할 거 수 본것 있다 같아요. 하고 막 해놓고 막 이러고 있다는 소문도 지금. 어쨌든 좀 실적 그-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도는 것 맞아요. 같아가지고 글로벌리 주가 보면은 결국 실적인 것 같아요. 예. 정다운 퀀터가 했던 방법은 예, 뭔데 이건? 저는 뭐 일단 미국 실적 아까 얘기가 나와서 잠깐 첨언해드리면은 19년도 이익 같은 경우에는 미국 플랫한 정도 아니면은 뭐 싱글 로우 정도 성장하는 흐름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다만 2018년도에 연간으로 23% 성장을 했어요. 미국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진 레벨을 유지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글로벌리 이익단에서 나쁘지 않다, 아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컨센서스긴 하지만 2020년도 되면은 다시 또 1,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이익 성장률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리 봤을 때 미국 정도 사이즈의 그 정도 성장률이 나온다면은 뭐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미국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 얼마나 비미국이 빨리 올라와 주느냐에 저는 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워낙 쩔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턴을 했을 때는 주가 상승폭이 더 커질 그 가능성이 높고, 과거에 OECD 선행지수 올라올 때도 약간 다른 나라들이 올라올 때 미국이 약간 슬로우해지고 그 이후에 다시 미국이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그런 흐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매크로에 넣어놓은 거는 20페이지도 말씀을 드릴까요? 네. 2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주간 단위로 글로벌 증시 간의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좀 설명이 되냐 이런 거를 좀 팔로잉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어닝 모멘텀이 좋은 증시들이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G식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밸류에이션이 낮은, 그러니까 약간 턴어라운드 할 때의 그림인 밸류에이션 팩터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사실 그거는 G20이 끝나면서 바로 그런 흐름이 좀 끊겨버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FOMC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그런 흐름이 빨리 끝났다라는 거고, 이제 이번 주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닝 모멘텀이 좀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증시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종목단에서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21페이지가 이제 그런 그림인데, 제가 위쪽에 차트 두 개를 넣어놨는데 둘 다 이제 좀 진한 파란색 막대기가 좀 많이 높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분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 그러니까 2019년 2분기로 봤을 때는 8월 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기 마감하고 첫 번째 달인 7월 달, 두 번째 달인 8월 달. 그러니까 두 번째 달인 8월 달에 이러한 어닝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이 주가가 좋더라라는 부분인 거고요. 아래 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월간으로 미국 S&P 500 종목 대상으로 해서 뭐 팩터 다양하게 넣어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 좀 뽑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닝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을 좀 넣어놨어요. 보시면은 이제 좀 대형주 중에 관심 많으신 페이스북이라든지 엔비디아, 그리고 스타벅스, 그리고 아마존,
그 외에는 이제 좀 특이하게 비자라든지 마스터 이런 쪽으로 좀 실적이 좀 좋을 걸로 예상이 비자 되고 엄청 있습니다. 좋아요. 예, 맞습니다. 금리 내리는데 왜 그때도 보니까 이렇게 카드 업체들은 올라가더라고요. 비자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가가 지금 신고가 수준. 아까 이제 예. 염동채 연구원이 2014년에서 2000에서 3000 갔을 때 이게 주도주들이 고스란히 여기도 어닝이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 보니까 결국 이쪽에서 어닝 거기다가 밸류를 더 확장되는 사이클은 더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래요. 주요 인물들은 내가 하나 말하는 거는 가이다 보면 신중호 팀장도 많이 듣겠지만 EU 얘기 자꾸 하는데 아, 예. 아유 내가 봐서 브렉시트는 그냥 뭐 존슨이 되는 뭐에 상관없이 또 질질 끌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렇죠. 백스톱. 그러니까 우르줄라 백스톱 얘기가 이게 뭐냐면 관세 동맹 얘기거든. 그러니까 네, 그 돈 맞아요. 내면서 브렉시트 왜 나가냐는 거지 보상 말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10조가 넘거든. 12조인가 12조 그래요. 그래? 예. 아일랜드와 하드보더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세 동맹을 잔류시키는 거라서 실질적인 브렉시트 아니다 이런 식의 강력파 맞아. 이런 게 있어서 그래 예.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국도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내가 그리고 쭉 보다가 이게 저희가 이번 주에는 31페이지에 그러니까 주요 연준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들의 스케줄이 좀 나오면 넣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뉴욕 연은 총재라든지 또 파월 의장이라든지 시카고 연은 총재라 이런 분들이 쭉 보시면 사실은 중도라고는 적어놨지만 약간 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아마 또 대표적인 연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멘트가 넣어놨지만 제조업 생산이 좀 부진하다. CPI도 아직 2% 도달하려면 좀 멀었다라는 약간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반면에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는 조금은 매파적이에요. 중도지만 약간 매파적. 왜냐면 지금 정도의 주가와 경기인데 기준금리 인하할 필요 있겠니? 라는 정도의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고 근데 대부분 이번 주에 나오는 베이지북이나 연준 의장들은 아마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하고 미국은 또 거기에 맞춰서 갈 텐데 한국은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 바로 위에 보면 일본의 수출 제재라든지 정치적인 불확실성 내지는 내부적으로 약간 경기에 대한 부진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은 다이버전스 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오늘 뭐 우리 한 주 시작하는데 미국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데 왜 한국은 이럴까 우리끼리 뭐 좀 약간 고민을 하면서 시작한 자리였는데 아마 저희들 생각에 대해서 뭐 반론도 있을 수 있고 하시겠지만 여하튼 중요한 거는 미국은 상당히 경과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그걸 주도하는 업종은 결국 새로운 성장주였다. 그나마 우리가 지수에 상관없이 뭘 봐야 되냐는 자명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성장 사이클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겠구나. 이 정도로 아마 결론 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온!